예,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 준비를 위한 첫 실무회독을 열었습니다. 회담 날짜와 형식, 구체적인 의제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민생 정책 그리고 주요 국정 현안을 모두 논의한다는 원칙적 합의는 이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일정들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는데요. 오늘 정치권 이슈 두 분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그리고 조현삼 더불어민주연합 경기도당 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첫 번째 키워드 일단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영수회담 논의입니다. 앞서 앵커멘트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제 만날 것이고 어떤 것들을 나눌 것이냐 또 언제 만날 거냐 등등을 조율하기 위한 실무 회담을 진행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언제 만날까? 이 부분이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데 두 분께서 어떻게 예상하고 계시는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바로 하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유력하게 예상됐던 날짜가 이번 주 목요일이었는데 지금 아직까지 의제가 합의가 안 되면은 당장 모레 하기는 어려운 것이 아닌가 그런 예상이 들고요. 이제 5월 2일에 지금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다음 주 목요일이죠. 그러면은 그 다음 주 국회 본회의 전에는 하는 것이 어떤 여야 영수회담이 협치의 물꼬를 트는 그런 의미로서 적절한 시작점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의제가 빨리 합의가 안 되는 걸로 봐서는 야당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5월 2일에 예. 일단 국회 본회의에서 여러 가지 법안들, 민주당이 뭐 직회부 한 것들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통과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 대통령과 영수회담에서 어떤 거부권 행사 자제 이런 것들을 못을 받겠다라는 의도가 있기는 않은가 하는 그런 관측도 제기가 되는데요. 한번 좀 지켜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여야 협치를 위해서는 빨리 하는 것이 당연히 좋다고 봅니다. 네, 조현삼 위원장께서는 시기 언제쯤으로 예측하고 계세요? 일단 물리적으로 이번 주에 진행하기는 참 힘들겠죠. 실무회담도 2차 회담 일정조차 아직 잡지를 못했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차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 시기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실에서 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미 민주당은 오늘 의제에 관련돼서 많은 말씀들을 드렸을 겁니다. 예. 그 부분들을 대통령실에서 심사숙고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결정을 하게 되면 사실 뭐 영수회담이라는 것은 이번 주도 급하게 치러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아니면 다음 주 초에라도 이루어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을 뭐 민주당 차원에서 국회 개원 이후에 넘긴다라는 것은 예. 아마도 영수회담의 본질에 대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협치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예. 대해서는 아마 잘못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실무회의가 지금 진행되는 것 자체가 사실 어떤 얘기를 나눌 거고 어디까지 서로가 양보할 것이냐를 조율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지금 발표된 내용은 뭐 민생 정책과 국정 현안을 모두 논의하는 원칙적 합의를 이뤘다라고 발표는 했지만 입장차가 큰 사안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 특검법 보면은 홍익표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이 최상병 특검법을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이게 변화의 시작이다라고 좀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들으십니까? 일단 그 최상병 사건은요, 국민들께서 의문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의문을 해소해 드리는 것 자체는 정부나 여당이 어떤 성역을 두지 말고 좀 전향적으로 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을 영수회담의 테이블에 올릴 것이냐, 글쎄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달라요. 왜냐하면은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도요, 조국 혁신당이라고 하는 조금 더 강성 야당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재명 대표로서도 이런 영수회담의 기회에서 민생 문제를 현안에 최우선적으로 테이블에 올릴 때, 그리고 그런 논의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상대적으로 온건하고 중도적인 야당으로서의 모습을 부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로서도 지금 시점에 175석이라고 하는 많은 의석을 받았지만 야당이 그 힘을 절제하면서 쓸 줄 아는구나. 이런 거를 보여줘야 국민들로부터 어느 정도 좀 안정감을 얻고 또 지금 총선에서 얻은 지지를 좀 그 장기적으로 강고하게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좀 정쟁적인 요소들을 그 영수회담의 테이블에 앞세우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로서는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정치적인 기회를 놓치는 것이죠. 어허. 그런 점에서 아마 민주당에서 좀 전략적인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검법 관련 논의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번 의제 중에 가장 중요한 의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은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분명히 국민에게 말씀을 드렸고 국민이 이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민주당이 이번에 과반 일석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윤석열 대통령과의 의제 설정에 있어서 최상병 특검법은 빠질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최근에 들어서 보도를 살펴보게 되면 공직기강 비서관실이라든가 국가안보실 차원에서 지금 국방부에 연락을 한 그런 모습들이 보도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더더욱 최상병 특검법이 조속히 시행되어야 될 그런 의미, 당위성이 부여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에 영수회담을 앞두고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영수회담만큼은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하고자 하는 말들을 가능한 한 많이 듣고 그에 대해서 결정을 해주시는 게 옳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정쟁적인 것을 지금 이 타이밍에 내놓겠느냐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좀 어떤 말씀하시겠어요? 이게 어떻게 정쟁이 될 수 있나 싶습니다. 정쟁이라고 하는 거는 국민들이 아직까지 동의하지 않고 뜻이 양분되어 있다거나 그런 사정이겠죠.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은 굉장히 높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의혹조차도 현존하지 않겠습니까? 다양한 보도를 통해서 다양한 의혹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최상병 특검법을 통해서 이 진실, 실체가 밝혀지게 된다면 자칫 잘못하면 국가적으로 큰 위기에까지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예. 문제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조속히 이러한 의혹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특검법을 받아들이고 조사가 진행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예, 의원님 조금 전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지금 민생을 챙기는 것이 기회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 좀 해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전 국민 25만 원 지원에 대해서도 이번에 좀 논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민주당에서는 그것을 영수회담 의제로 강력하게 주장을 할 것 예. 같은데요. 그러나 그것이 민생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일인지는 저는 매우 의문입니다. 왜냐하면요, 일단은 그 13조 원이라고 하는 큰 돈이 한꺼번에 풀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시중에 돈이 넘쳐나면은 물가가 더 오릅니다. 민주당이 이번 총선 내내 강조했던 게 뭡니까? 그 대파지 않습니까? 대파를 흔들면서 물가를 걱정하는 듯한 그런 선거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사실은 선거가 끝나자마자 대파는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돈을 더 풀자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2020년에 우리가 그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을 했을 때도요, 체감 물가 위주로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때 2020년 5월에 가장 많이 상승했던 품목이 당시 통계 찾아보시면 다 나오는데 돼지고기하고요, 국산 쇠고기였어요. 그래서 체감 물가를 더 불안하게 할 그 요소가 크고, 그 다음에 막상 그런 식으로 돈을 푼다고 경기 활성화에는 또 도움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으실 건데요. 그 KDI하고 한국은행에서 분석했던 통계를 보면은 그 국민들께서 이제 재난지원금을 이렇게 현금으로 받으면 당장 소비는 하지만 그 다음에 그 받았던 돈만큼을 월급을 받았을 때 다시 저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 성향이 한 26에서 36%밖에 안 되고 GDP는 예를 들어서 100을 돈을 풀면은 그 중에 20밖에 증가하지 않는다. 그런 통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민생에 별로 도움되지 않는 주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검법에 이어서 전 국민 25만 원 지원에 대해서도 다소 부정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좀 어떤 말씀하시겠습니까? 민생회복지원금도 이번 영수회담에서 중요한 의제로 다뤄져야겠죠. 예. 이미 민주당은 이번 총선을 앞두고 공약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미 민주당의 그런 공약으로 받아들이고 이번에 투표에 임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과거에 우리가 코로나 지원금을 통해서 효능감을 이미 많은 분들이 맛보셨습니다. 그때도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셨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물가로 인해서 민생이 굉장히 힘든 상태고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고 있죠. 지금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은 반복해서 계속해서 지급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지원금을 지급을 하여 민생을 살릴 수 있는 일종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도에서 제안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정책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의제에서도 아마 중요한 의제로 다뤄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짧게만 한 말씀만 예. 드릴게요. 반복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이번에 지급을 하면 결국 그게 반복성이 생겨요. 4년 전에도 총선 끝나자마자 결국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선거에서 특정한 당을 찍었더니 돈을 나눠주더라. 이걸 국민들께서 학습을 하시게 되면요, 결국은 그게 반복성이 생기고 우리나라는 올바른 정치적 선택을 할 수 없는 나라가 될 겁니다. 짧게만 반론 듣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셨죠. 기본소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뭐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을 많이 받긴 하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민생을 회복시키기 위한 일종의 마중물 역할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경제적 기본권의 역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물론 지금 민생회복지원금 자체는 일회성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추후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해서 저는 그것이 어떻게 해서 뭐 민생에 대해서 반하는 아니면 물가 상승만을 초래하는 그런 정책이라고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예, 일단 뭐 두 분 사이에서도 조금 의견이 다른 이런 내용들이 과연 영수회담에서 어떻게 좀 조율이 될 수 있을지, 의제로 올라갈 수 있을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이런 가운데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이재명 대표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기 전에 범야권으로 연석회의를 개최하자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이재명 대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시기가 지금은 맞지가 않죠. 조국혁신당이 물론 이번 총선에서 12석을 얻게 되었지만 아직까지는 21대 국회입니다. 21대 국회의 원내 제1당은 민주당이죠. 민주당 대표와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영수회담을 우선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소수 정당의 대표들의 경우에는 22대 국회가 개원하고 난 다음 야당 대표가 그들과 함께 이재명 대표가 그들과 함께 반복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회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지금 당장 조국혁신당의 대표와 연석회의를 할 필요성이 과연 있을까 싶습니다. 연석회의 뭐 실제로 이뤄질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거의 가능성이 없을 걸로 봐요. 그거를 예상하게 하는 상징적인 장면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4월 12일에요. 그 국립현충원 참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당선인들이. 그때 민주당이 참배가 9시에 예정돼 있었고 조국혁신당이 원래 8시에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맞아요. 예. 그걸 변경해서 조국혁신당이 9시 20분에 참배를 하기로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9시에 참배를 하고 9시 20분에 오는 조국 대표를 만나지 않고 떠났어요. 만났죠. 예, 자연스럽게 예. 마주칠 수도 있었는데 그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조국 대표를 대하는 태도의 어떤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그런 연석회의는 없을 걸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 할 것이 많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영수회담 논의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다음 키워드 바로 살펴보죠. 네, 이번 키워드 관리형 비대위입니다. 네, 국민의힘 이야기죠. 총선 책임을 지고 떠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그리고 그 다음 스텝에 대해서 지금 관리형 비대위로 좀 가닥이 잡히는 모양새입니다. 혁신이 아니라 관리형으로 진행되는 그 배경을 일단 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명칭이 관리형이라고 하니까 뭔가 예. 정말 권한이 적은 것처럼 들리긴 하는데 사실 기간이 짧은 거잖아요. 이거는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냐면은 9월이면 이제 정기국회가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92석이라고 하는 어떤 그 역대급의 강한 야당을 상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국민의힘으로서도 적어도 정기국회 전에는 정통성 있는 선출된 지도부가 정규 지도부가 뽑혀야 돼요. 그래서 그 정규 지도부가 야당과 상대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은 비대위가 5월에 들어선다고 해도 길어야 한 석 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관리형 비대위가 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다음에 혁신형 비대위라고 하는 것은 그 비대위가 좀 강한 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기간도 충분히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적어도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그렇게 당을 맡을 비대위원장을 당내에서 합의를 해서 그러니까 상당히 긴 기간이잖아요. 1년 가까이 되면은 그 정도를 맡길 수 있을 만한 분을 찾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과거에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요. 야당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국민의힘이. 지금은 여당이기 때문에 여당이 비대위가 장기화되는 것도 사실 바람직하지 않고 모든 면을 종합해 봤을 때 그러면은 전당대회를 조속하게 치러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조현선 위원장님, 뭐 상대당이기는 하지만 이 방향성에 대해서 어떤 말씀하시겠어요? 사실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서 국민의힘 집권 여당 차원에서는 통결한 성찰과 반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관리형 비대위보다는 혁신형 비대위가 더욱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22대 국회 개원이 얼마 남지 않았죠. 정당성을 가진 당대표가 선출이 되어서 지도체제를 꾸리는 것이 향후 국정 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결정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예. 아마 집권 여당 내부에서는 관리형 비대위가 지금에 있는 전당대회 룰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리형 비대위 체제를 선택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지울 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윤재욱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직은 고사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다음 달 3일까지 다른 인선 추천한다라고 합니다. 뭐 오늘 이루어졌었던 4선 이상 중진 당선인 간담회에서 나경원 당선인이 또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중진급으로 접촉하겠다라고 얘기는 하던데 뭐 어떤 인사가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결국에는 이번 비대위원장의 임무는 전당대회를 공정하게 잘 관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전당대회 룰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선출 방식을 지난 2023년에 38 전당대회 이전으로 환원할 의지가 있는 분께서 비대위원장이 되시는 것이 적합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난번 38 전당대회는 결과적으로 실패한 전당대회입니다. 선출된 당대표가 임기를 채우지 못했고 또 선출된 최고위원들 중에서 그 5명 전원이 다 낙선 또는 낙선을 했거든요. 김기현 대표만 사실은 본인의 지역구에서 생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한 전당대회였던 것이 확인된 이상 그렇게 당원 100%를 유지해서는 당이 특히나 수도권과 중도, 청년으로부터 사랑받는 정당으로 거듭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심과 민심을 골고루 반영하는 그런 룰로 되돌아갈 필요가 있고 그렇게 환원의 의지를 갖춘 분이 비대위원장이 되시는 것이 적합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런 분들이 누가 있을까? 뭐 언론에서는 계속 하마평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5선 이상 몇 명 나오고 뭐 4선 이상 해서 5선, 4선 하면 한 19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뭐 직접적으로 생각하시거나 적합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인원은 없습니까? 글쎄요, 이름을 딱 꼽아서 거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성향적인 저 이야기라면 뭐 아무래도 수도권 당선인들 중에서 그런 가능성이 좀 높긴 하겠죠. 예, 알겠습니다. 뭐 상대당이긴 하지만 어떤 인사가 이 짧은 기간의 비대위원장을 맡아가는 것이 적합하다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관리형 비대위원장은 다음 전대로를 손댈 가능성이 굉장히 낮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혁신형 비대위로 구성을 하려고 했겠죠. 지금 윤재호 원내대표가 추천을 한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차기 전대에서 출마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으신 분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뭐 당선 유무를 막론하고 당선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윤심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분들 중에서 아마 선별되지 않을까 싶고 저는 그 중에서도 수도권에 있는 분들 중에 그리고 과거에 입각했던 분들 중에 그런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뭐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6월에 뽑자라는 공감대가 많다라고 이야기 아까 기자회견을 통해서 기자들 앞에서 이야기를 했던데 그럼 조기 전당대회 진행하면은 조금 전에 그 말씀해 주셨잖아요. 뭐 당원 100% 혹은 당원과 여론조사 50대 50 개인적으로는 어떤 게 적합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38 전당대회 이전으로 돌아가면 간단한 문제입니다. 원래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룰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요. 그 예비 경선에서는 50대 50이에요. 예. 그 당원 50, 여론조사 50. 그다음에 본선에 가면은 당원 70, 여론조사 30입니다. 그렇게 해서 2021년에 그 당대표를 선출했어요. 그 룰대로 돌아가면 되는 것이고 이 문제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그 당신 100%로 당대표를 선출한 결과가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때 어떤 말까지 나왔습니까? 윤심이 곧 당심이고 당심은 곧 민심이다. 이렇게 했었는데 결국에는 실제 선거 결과가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당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서도 국민 여론을 반영하기 위한 장치가 다시 들어와야죠. 말씀하신 게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도 어느 정도 정돈된 의견입니까? 아니면 뭐 반론도 많이 존재하는 상황입니까? 뭐 당내에서 의견이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 어제 160명의 원외 조직위원장 명의로 나온 그 입장문이 있습니다. 그 입장문에 보면 이제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혁신형 비대위를 하자. 그 다음에 당대표 선출 규칙을 당원 50, 국민 50으로 하자. 그 성명서가 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대위는 지금 관리형 비대위로 간다고는 하지만 그 경선 룰을 환원하는 것은 사실은 그 원외 조직위원장 100명이 넘게 참여한 그 단체에서 입장문이 나올 정도로 좀 광범위한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조윤선 위원장께서 민주당에서도 사실 뭐 당원으로 갈 것이냐 여론조사 같이 할 것이냐 어떤 뭐 관련한 선거가 있을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이기는 합니다. 어떤 게 적합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번에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 수도권에서 당선되신 분들의 말에 기울을 좀 기울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각종 인터뷰를 통해서 당심 50%와 여론 50%에 대한 그런 전대 룰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지난번 그 전대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 당원 100% 투표를 하다 보니 사실상 중도층과 굉장히 멀어진 모습을 많이 보여줬죠. 그때 5.18 광주민주화운동이라든가 4.3 항쟁과 관련된 그런 망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단순히 보수 표심만 의식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죠. 그 연장선에서 이번 총선 결과를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글쎄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당원 50%와 그다음에 여론 50%로 하는 것이 아마 당원과 민심의 괴리감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선거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지난주에 전 비대위원들이랑 같이 만찬했다고 지금 전해지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서 한 이야기들, 뭐 충전의 시간을 갖겠다. 그리고 이런 시간들이 본인한테는 좀 익숙하다라는 얘기들도 좀 했고 내공 쌓겠다 등등 발언들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뭐 추후 이게 정치 복귀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도 언론에서 제기되더라고요. 결국 정치 복귀는 당연히 하겠죠. 예. 지금 이렇게 한번 링 위에 올라온 이상 잠시 어떤 패배의 책임을 지기 위해서 링 아래로 내려갔다고 해도 결국에는 다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점이 언제냐가 문제일 거고요. 한동훈 위원장의 공개적인 메시지에서도 그런 문장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시간을 두고 그 공부를 하고 성찰을 하겠다. 예. 그런 문장이 있었는데 결국 공부를 한다는 것은 그 공부한 것을 어딘가에 활용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다시 복귀를 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지금 여러 가지 그 전원들을 종합해 보면은 예. 이번 전당대회에 바로 등판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김경률 비대위원이나 뭐 예. 조정훈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언론에서 하고 계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추론해 보건데 당장은 아닐 것 같고 약간의 텀을 두고 정치권에 돌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네, 그 전원 얘기해 주셨으니까 뭐 전원에 따르면 실제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지금 건강상 많이 좋진 않다라고 전원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건강상 이유로 사실 오찬 회동에 대해서는 거절을 했다고 전해지는데 비대위원들은 만났잖아요. 그 상황에 대한 해석을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글쎄요. 일단 시점상으로는 뭐 비대위원들과 만찬을 겸해서 만난 것이 거의 한 5일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예. 4, 5일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주초에 그런 일이 있었고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그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부터 오찬 제의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건강이 안 좋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이렇게 만나봐도 표정이나 이런 게 상당히 정직한 편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실제로 건강은 안 좋을 거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통령께서 만나자고 하면은 가셨어야 된다고 봐요. 아하. 왜냐하면은 그게 이제 국가 원수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어떤 게 있냐면 실제로 정말 건강이 안 좋고 많이 지쳐 있으면요. 그런 걸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게 카메라에 나오고 또 언론에 보도가 되고 국민들께서 보실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렇게 소진된 모습을 보여야 국민들께서도 아 정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최선을 다해서 온몸을 갈아 넣었구나 그런 걸 느낄 수 있기 때문에요. 저는 참석을 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지 않았지만 비대위원을 만났고 거기서 한 발언들이 언론에 많이 전원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서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인이라면 윤석열 대통령과의 오찬을 했었어야죠. 건강상의 문제라는 건 너무 어설픈 변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비대위원들과도 만남을 가졌지 않겠습니까? 건강상 좀 안 좋다고 하더라도 오찬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오찬 시간 6시간 진행되는 거 아니거든요. 짧게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했고요. 단지 만약에 이번 주 월요일이 되지 않았으면 다른 날짜를 제안을 하고 조율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만나는 게 굉장히 불편하다라는 한동훈 위원장의 뜻이 보여지는 게 아닌가 싶고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결과적으로는 이번 전대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싶은데 높다고 또 여기서 생각하시는 그렇기 거예요? 때문에 저는 아마 지금 비대위원들과를 포함한 총선 과정에서 본인과 함께했던 분들과의 그 교류를 계속을 하고 그다음에 친한계로 분류되는 당선인들과의 그런 접점도 많이 찾아가면서 아마 전대를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근거는 여기 이야기했던 뭐 충전의 시간을 갖겠다라든지 공부하겠다 뭐 이런 발언들이 근거로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여론의 추이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총선 이후에 나왔던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게 되면 여전히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지지세가 굉장히 공고한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마 국민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그런 요청을 아마 거절하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마음을 알 수는 없으니까요. 저희끼리 하는 이게 추론과 의견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관리형 비대위를 키워드로 국민의힘 상황 짚어봤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여주시죠. 자, 오늘의 세 번째 이슈 키워드 입법 주도권입니다. 민주당 등 야당이 가맹사업법과 민주유공자법을 직회부하도록 요구하는 안건을 국회 정무위에서 단독 처리했습니다. 양측이 지금 접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인데 야당은 좀 어떤 입장인 겁니까?
사실 여야 간의 이견이 계속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야당이 단독으로 철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개혁 입법 사항이라고 할 수 있죠. 민주유공자법의 경우에도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다수의 그런 잘못된 유공자가 지정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법 자체는 모든 분들을 유공자로 지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심사위원을 거쳤던 분들 중에서 그다음에 보훈부에서 결정하는 분들의 통과시키는 분들에 대해서만이 민주유공자로 인정이 되는 그런 법들입니다. 마찬가지죠. 가맹사업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법들은 모두 다 개혁 입법 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처리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예, 제2양곡관리법 지난주에 있었고 이번에도 이렇게 처리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뭐 다 반대하면서 퇴장을 한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단은 거대 야당의 힘자랑이 너무 빠른 시점에 나오고 있죠. 총선 끝난 지 며칠이나 됐다고 양곡관리법도 지난주에 농해수위에서 단독으로 직회부를 했고 지금 오늘도 가맹사업법과 민주유공자법 정무위에서 단독 처리를 해서 본회의에 직회부가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은요, 아까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너무 빠른 시점에 힘자랑을 함으로써 국민들께서 굉장히 불안해하시고 또 이렇게 권력을 굉장히 세게 사용하는구나, 남용하는구나 이런 인상을 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 지금 직회부가 저는 명분도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법사위에서 60일 동안 체계자구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지금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직회부를 할 수 있게 돼 있는데요. 이 60일이 사실은 그 총선을 앞두고 있으면 국회가 제대로 열리지 않지 않습니까? 쟁점 법안을 법사위에서 2월, 3월 이런 시점에 제대로 심사해가지고 어떤 결론을 내기가 힘들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본회의에 그 직회부를 했다. 이것은 사실은 민주당도 국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뻔히 알고 있으면서 그 직회부를 염두에 두고 미리 이렇게 계획을 가졌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짧게만 덧붙이면 이게 원래는 60일이 아니고 과거 국회법에서는 120일이었어요. 이게 2021년에 국회법이 개정이 돼서 60일이 됐는데 그때 왜 60일이 됐느냐.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21대 전반기에 다 가져갔습니다. 그러다가 후반기에는 다시 과거에 국회에 확립된 전통으로 되돌아가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주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이걸 60일로 단축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직회부만 봐도 야당 22대의 법사위까지 독식하겠다. 이게 명분이 없어졌어요.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입니다. 예, 이 지금 오늘 저희가 말하는 이 키워드가 입법 주도권이잖아요. 지금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오늘 만나서 25분 동안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의를 했지만 결국 불발이 됐고 다시 만난다고는 하는데 이 주도권 싸움 어디까지 갈 것이냐. 그래서 결국 이 민생과 국민들은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것이냐. 앞으로 좀 어떻게 진행될까요? 물론 지금 21대 국회긴 하지만 이번 총선 과정에서 드러난 민심은 야당에게 힘을 실어준 겁니다. 입법 권력은 야당에게 준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야당이 주도해서 민생 개혁 입법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부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모든 것에 대해서 발목 잡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빨리 이런 법안들이 처리가 되어야지 국민들의 그런 민생이 회복되는 그러한 전기를 마련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번 총선에서 그러한 민심이 분명히 드러났다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이것을 오히려 민주당 차원에서 지연시키거나 미룬다고 한다면 오히려 민심이 혹독하게 비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직회부의 타이밍이 너무 좀 사리에 맞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민주당도 이건 다 알고 계시거든요. 1월, 2월, 3월에는요. 원래 법사위가 밀린 법안이나 2월 임시국회 이런 거 처리하기 위해서 좀 한꺼번에 숙제하듯이 하지 정말 쟁점 법안을 놓고 제대로 심사해가면서 결론을 내기가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총선 끝나자마자 상임위를 열어가지고 직회부를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앞으로 60일만 거친 다음에 법사위를 우회를 할 거면은요. 22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장까지 민주당이 갖겠다는 얘기는 나와서는 안 되고 과거에 절반도 안 되는 권한인데 그런 부분은 국회의장을 가져가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관례대로 여당에게 줘야죠. 그 부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김두원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같이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기색을 계속 드러내고 있거든요. 글쎄요, 저는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은 야당에게 입법 권력을 부여하는 겁니다. 지금 행정 권력은 집권 여당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균형과 견제를 위해서 국민이 선택을 했다고 보여지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존의 관례에 얽매이지 말고 이런 관련된 각종 개혁 민생 입법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야당에게 일정 부분 그러한 권한이 부여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 그렇다고 한다면 국회의장뿐만 아니라 법사위원장이라든가 운영위원장이라든가
이런 각종 위원장도 충분히 민주당의 몫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많이 거론되고 있는 국회의장이라든가 원내대표 후보분들도 아마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민주당에서 내는 입장들 보면 이번에는 진짜 법사위원장 양보 없을 것이다라는 입장들을 계속 내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좀 어떻게 진행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야당이 법사위원장까지 다 독식을 하겠다고 하면은요. 그러면은 입법 절차에서는 하나도 견제를 안 받고 모든 걸 다 마음대로 하겠다는 건데 그렇게 하면서 대통령께는 거부권 행사를 자제해달라 이렇게 요청할 명분이 없어져요. 명분이 굉장히 약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거대 야당이 국회의장,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까지 가져가겠다는 얘기가 나오던데 그런 것들을 다 독식을 하면서 국회의 모든 절차를 마음대로 하게 되면 여당이 오히려 대통령께 이것 제발 거부권 행사해서 막아주십시오라고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그렇다고 지금 야당이 200석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나라 정치는 데드락의 상황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협치를 정말 하고 싶으면은 법사위원장은 확립된 관행대로, 확립된 전통대로 여당이 가져가는 것이 맞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예, 21대 마지막 그리고 22대 시작을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제 다음 달 3일에 원내대표 선출합니다. 원래 친명계 의원들 간에 좀 강한 싸움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어느 정도 좀 언론에서의 전망도 있었는데 김성환 의원, 서영교 최고 그리고 김민석 의원까지 오늘 불출마 시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박장대 최고 쪽으로 좀 교통정리 되는 거다라는 것이 언론의 좀 시각인데 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현재로서는 원내대표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신 분은 박찬대 최고위원이시죠. 박찬대 최고위원은 당 내에서 두루 편판이 굉장히 좋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친명이라고 또 분류되기도 하시는 분이기도 하고 많은 당원들과 이번에 당선인들로부터 지지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분이기도 하죠. 22대 국회에서 산적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지금 원내대표를 구성하면서 지금 국민의힘과 의안에 대해서 많은 논쟁을 벌여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 개혁입법을 통과해야 될 그런 중차대한 의무도 가지고 있는 예. 책임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박찬대 최고위원 같은 분이 아마도 많은 당선인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회의장도 사실 관심인데 지금 보면 국회의장 정성호 의원이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근데 기계적 중립만 지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늘 아침에 라디오에서 이런 발언했습니다.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지금 국회법에 보면은 국회의장이 당적을 이탈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규정한 취지를 정성호 의원께서 좀 충분히 이해를 못하고 계신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이 국회법에 국회의장 당적 이탈이 명문화된 게 2002년입니다. 그 정신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특정 정당에 치우치지 말고 국회 전체의 리더로서 중립적으로 국회를 운영하라는 거거든요. 그런 그 의미에서 당적 이탈 조항이 2002년에 신설이 됐는데 그때 이 조항이 신설된 게 여야 정개특위 합의 사항이었어요. 그리고 최초로 그 조항에 따라서 당적을 이탈한 분이 민주당 소속이었던 이만섭 당시 국회의장입니다. 이만섭 국회의장은 어느 정도로까지 중립적으로 국회를 운영하려고 애를 썼냐면 오히려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없고 한나라당 의원들만 있는 상태에서 국회 본회의를 개회를 한 적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민주당에서 항의를 받으니까 민주당이 나를 제명해달라. 라고까지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2002년에 있었던 일인데 그해 2월에 이 국회법이 개정이 되면서 최초로 당적을 이탈한 국회의장이 됐어요. 정성호 의원께서 이런 연혁과 그 규정의 정신을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조 위원장 의견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21대 국회에서 지금 현재 김진표 의장을 포함한 박병석 의장의 경우에는 기계적 중립성에 매몰되는 바람에 개혁입법이 제대로 완수되지 못했다라는 그런 당원들의 그런 아쉬운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국회의장 선거를 앞두고 선명성을 내세우시는 후보들이 많이 보이긴 하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장이 되시고 나게 되면 어찌됐건 여야의 균형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균형추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송영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그리고 조현삼 더불어민주연합 경기도당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